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의예과 면접 예상 문제 공개 및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직 수시가 다 끝나지 않았죠. 16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일부 전형들은 미리 다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16일 이후에도 충분히 추가 합격자 발표들이 남아 있는데 12월 31일부터 실제 정시는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예 정시만 준비했던 친구들 때문에 미리 공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들도 일단 풀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몇 개만 공개해서 올릴 테니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개할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하면은 오늘 밤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다른 형태의 예상 문제가 아니고 모의 면접에 나왔던 형태를 갖다가 조금 변형한 형태의 유사 변형 형태 문제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제시문은 똑같이 3개로 주어졌고요. 문제는 좀 하나를 늘렸어요. 문제가 반드시 2개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나 문제가 3개가 됐었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4개, 5개까지도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가볍게 3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제시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자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 병은 적잖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신경세포에 침투되면 그 부위에 마비 현상이 나타남이 밝혀졌다. 제약회사 A와 B는 이에 대한 치료제를 각각 개발하였고, A 회사의 치료제는 빠르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치율이 60%이고 B 회사의 치료제는 치료 속도가 느리며 완치율이 100%에 가깝다. B 회사의 치료제를 활용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치료 속도가 너무 느려 신경세포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 자, 치료제는 A사에서 하루에 100정, 그 다음에 B사에서도 100정이 매일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 치료해야 할 환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1군에 속한 환자는 영유아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이고요. 2군에 속한 환자는 노인계층이며 기저질환자입니다. 3군은 1, 2군에 해당하지 않는 모두를 포함하는 형태가 되고요. 각 군은 동일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300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형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문제에 한해서 이렇게 4가지 치료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1군에게 A사 100정, 2군에게 B사 100정을 제공하는 방법. 다음에 리은은 1군에게 B사 100정, 2군에게 A사 100정을 제공하는 방법. 다음에 디귿은 군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환자에게 A, B사 제품을 랜덤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리을은 군을 고려하지 않고 내원 환자 순서대로 A, B사 제품을 랜덤으로 제공한다라는 형태예요. 자, 치료제로 제공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되고요. 치료제가 공급되는 대로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제공할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어서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는 사과를 1개 가지고 있고 너는 커피 1잔을 손에 들고 있다. 그런데 나는 사과보다 커피를 마시고 싶고 너는 커피보다 사과를 먹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의 물자 배정은 잘 된 것이 아니다. 꼭 같은 사과 1개와 커피 1잔이라도 나에게 커피를 주고 너에게 사과를 준다면 너와 나는 모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각자 선호하는 바를 갖다 나타내고 있고, 그 자원이 각각의 선호하는 형태로 분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상태가 효율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일제히 개선할 여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자원 배분의 구조를 끝까지 개선한 상태라야 한다. 경제학자 파레토는 이렇게 끝까지 개선된 상태를 효율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효율 상태를 파레토 효율 상태 또는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의 경제 생활이 효율 상태라면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일제히 개선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의 생활을 개선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의 생활을 악화시켜야 하는 상태가 효율 상태인 것이다. 예컨대 내가 사과와 커피를 모두 차지하는 배분도 효율 상태다. 너를 좋게 하기 위해 사과나 커피를 조금 주려면 내 몫이 그만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두 다 가지는 배분도 역시 효율 상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효율 상태가 가능하다. 즉 배분에 있어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하지만 이 배분을 깨서 또 다른 배분의 형태로 효율을 만들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학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한 사람이 모두 독점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사용은 제한당하지만 이 상태는 효율 상태이다. 독점 소유자의 몫을 줄여야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희소한 자원을 모두 독점하는 상태를 효율 상태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이 필요하다. 즉 누군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도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두에게 강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다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공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효율성과 달리 공평성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더 효율적인 상태로 개선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느 효율 상태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다른 공평한 효율 상태로 옮겨가자는 제안에는 반드시 그 반대자가 나타난다. 이 제안을 실행하면 어떤 사람들의 생활은 개선되겠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의 생활은 반드시 악화되기 때문이다. 생활이 악화하는 사람들의 그 공평성의 기준을 수용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하지만 공평성에 대해서는 서로 때로는 극렬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다 효율성이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결여된 것은 바로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갖다가 이동하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손해보는 집단이 발생하고요. 이 손해보는 집단은 이 효율성 이동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성 이동에 따른 이익을 얻는 집단은 이를 극렬히 찬성하겠죠.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모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층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원의 분배가 얼마만큼 공평성을 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재심은 다를 보도록 합시다. 자, 재심은 다 코로나19 위중 환자로 분류된 A씨는 이미 80세를 넘은 나이다. 이미 기존의 다양한 중증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등 산소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상태다. 반면 또 다른 확진자인 B씨는 만성호흡기 질환 환자로 최근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단 한 명의 환자만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 장비가 있다면 어떤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을까? 이는 의료적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 도출이 필수라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후 등장한 피츠버그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점수제를 사용해 분배 결정의 신속함을 추구했다. 또한 일정한 우선순위 점수 기준을 충족한 이들 사이에 순서를 결정할 때는 별도의 위원회가 개입해 단순히 점수만을 고려하는 부분 결정에 놓칠 수 있는 가치들을 반영토록 했다. 먼저 의료 배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분배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는 의료 자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 자원의 확보, 즉 적절한 수의 중환자실 병상과 관련 의료진을 확보하는 일이 의료 자원 배분의 기준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재심은 나와 다는요. 재심은 나의 경우는 환경 테스트에서 그 내용을 따왔고요. 재심은 다는 메디게이트 뉴스 신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재심은 가에 제시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선택지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재심은 나와 재심은 다를 바탕으로 제시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자, 각각 100정이에요. 그리고 환자는 300명입니다.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1군에도 100명의 환자, 2군에도 100명의 환자, 3군에도 100명의 환자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빠르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치율이 60%라는 것. 다음에 비회사의 치료제는 치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가 오는 거죠. 완치 후에도 마비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우선 완치율이 100%에 가깝다. 물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염병의 치료제예요. 이 전염병의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이 전염병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마비에 대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병이에요.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군에게 A사 100정, 2군에서 B사 100정, 뭐 각각 100정, 100정, 그다음에 랜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인데 활동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각각 주게 되는데 과연 어떤 효율성을 갖고 최적을 갖다 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재심은 나에서는 바로 효율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 효율 상태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무엇을 담보하지 못한다?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각각 100명씩 완치가 되고 물론 완치율이 60%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160명이 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즉 돌아가서 일단 전염병에 대해서는 B사를 활용해서 100명이 치료가 될 것이고요. A사를 활용해서는 완치율이 60%라고 했기 때문에 60명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60명이 치료가 되겠지만 실제 100명은 새롭게 마비라는 증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160명의 치료를 갖다 봤는데 이 160명을 각각 300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 모두 다 효율성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평성이 담보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공평성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점수제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리 문제를 내포한다. 논의를 거쳐 합의 도출이 필수라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시간 안에 환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각각의 치료되는 환자의 수는 모두 160명으로 동일하나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과연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 공평성이 어떻게 작용했느냐 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공평성이 작용할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갔다 가는 게 절대로 공평성은 아닙니다. 공평성은 모두에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EQT입니다. 자,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지만 공평성이에요. 사회적 약자가 무조건 옳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언더도그만은 반드시 지향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때.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던지 어떤 군을 선택하고 어떤 치료 방법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갖다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선입견이 들어가 있거나 논리적 비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들, 즉 방금 이야기했던 언더도그마 같은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문제 3번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점수제에 대한 지원자 입장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로 공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은 점수제를 갖다 활용했다는 것이죠. 뭐 환자의 상태 아니면 뭐 의료보험 상태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냈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점수제를 갖다 설정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놓칠 수 있는 가치들도 반영하도록 뭔가 추가적인 것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점수제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 뭐 1인 가구, 뭐 2인 가구,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병증 정도가 심한 정도부터 뭐 경상, 중상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벼운 증상인데 종합병원 내지는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있죠. 중증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요. 그리고 뭐 소득 수준 아니면은 의료보험 뭐 공단에서 뭐 얼마만큼 내는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점수제를 갖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점수제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점수제가 올바른 방식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전염병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전염병 외에 새로운 형태가 오게 되면 인류는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치료제는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고 백신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대로 하면은 요번 코로나도 2-3년 걸리고 난 다음에 백신을 맞아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급하게 백신을 처방을 해서 뭐 백신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인과관계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를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예상 문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죠.